자, 오늘은 조금 진도를 좀 빡세게 나가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오늘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30분 일찍 나가야 돼 참고하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비문학 문제집을 오늘 내고 가셔야 돼요. 오늘은 주중에 숙제가 문제집을 가지고 푸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비문학 문제집은 내고 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약간 테스트를 한번 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별도로 리소스 할 건 없으니까 자, 숙제 일단 체크부터 한번 해봅시다. 숙제 체크부터 일단 합시다. 108쪽부터 108쪽은 우리 채점 했나 여기? 안 했지. 108쪽부터 불러줄게. 108쪽에 1번에 3 2번에 5 3번에 1 4번에 4 이쪽인가요? 자, 경제체제 시장경제 원리 1번에 3 2번에 5 3번에 4 4번에 2 자, 그 다음에 113쪽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여기까지인가? 아니다. 물가금리까지인가? 네. 자, 물가금리 1번 1번에 4 2번에 3 3번에 1 4번에 3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볼 부분 지금 딱 본 부분부터인데 어디서부터야 지금 오답 체크 해보면서 가자. 114쪽에 3번 틀린 사람 다 틀렸지? 자, 이거 풀자. 자, 이거 지문 선생님을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이거 3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금리. 자, 이제 여기 봐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루면서 목차에서 봤던 거. 자, 우리 목차 한번 다시 본다. 앞으로 넘겨봐. 목차를 계속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떤 개념이 나오는지 우리 보는 거야. 자, 여기가 사회 페이지 첫 페이지 106쪽입니다. 세부 내용에서 처음에 경제적 문제, 합리적 선택, 경제체제, 시장경제 원리, 국민경제, 국제경제, 금융생활, 입지론. 자, 여기서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데 특히 어려워서 문제인 거 국민경제하고 국제경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개념들이 뭐냐? 국민경제, 뭐라고? 실업, 인플레이션,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금리.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어 뭐다? 어떤 단어? 정책. 정책이 누가 하는 거야? 정책의 주체가 정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 정부가 왜 나서? 뭔가 실패가 있었기 때문이야. 무슨 실패가 있었던 거야? 시장 실패가 있었던 거야. 시장이 실패가 있으려면 애초에 뭐부터 있어야 돼? 시장부터 있었어야지. 시장, 경제학, 아버지가 누구라 그랬어? 애덤 스미스지. 자, 그런데 시장 실패라는 건 자, 시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개념 혹은 힘이 아담 스미스에 따르면 뭐라 그랬어? 어떤 힘? 어떤 손?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 그랬어?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고 시장의 가격이라고 했지. 시장 가격은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 수요와 공급의 원리,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만나지거나 변동하면서 그 균형점을 이룰 때 거기에 가격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 가격은 항상 고정적으로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따라 바뀌지, 유동적이지. 그래서 경제학이라는 이론, 즉 시장에 대한 학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바로 상대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는 함수로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 최대한 기억을 해봐. 선생님 예시로 뭘 들었어? x는 y분의 z를 얘기를 했었지. 그지? 자, 나머지 값들이 일단은 정해져 있다는 상태에서 y가 커지면 x는 어떻게 돼? 작아지는 거지. z가 커지면 x는 커지는 거지. 따라서 z와 x는 어떤 관계? 비례관계라고 하는 거지. x하고 y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만약에 x가 고정돼 있다고 하면 z가 커지면 y는 어떻게 돼? 작아져야 하겠지. 그지? 아, 같이 커지지. 헷갈릴 뻔했다.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고 하는 거지. 이게 x값이 고정이 돼 있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관계가 뭘로 바뀐다고 했어? 그래프로도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그래프로 주어지는 것은 결국 세 가지 값들의 상대적 관계를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경제학의 보통 원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자, 일단 요 정도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개념들 다시 보자. 국민경제, 자, 맨 처음에 봐봐. 기회비용, 수요, 공급. 지금 어디 보냐면 세부 내용 보는 거야. 기회비용과 수요, 공급 부분 보면 여기 누구 얘기하는 거야? 아담 스미스의 시장 원리 얘기하는 기본 개념인 거야. 그 밑에 뭐 나와? 시장경제, 시장실패, 정부실패, 외부 효과. 시장실패 여기 나왔네? 이 시장실패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 아래쪽에 보면은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실업과 그럼 인플레이션이 뭐겠어? 얘가 시장 실패야. 시장의 실패 때문에 만들어지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이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정책을 쓰는 것들이 재정정책, 조세정책, 통화정책 다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 재정정책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 기억나니 혹시? 재정정책은 어떤 거라고 그래 선생님이? 다시 정한다. 한자어 뜻으로 왠지 그런 거 같지? 그렇지는 않고 재정이 그 재정이 아니지. 정부 예산이지. 재정을 쓰거나 푸는 행위 등을 의미하지. 돈을 푼다는 거야. 정부가 돈을 풀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 다음에 조세정책은 어떻게 하는 거야? 세금을 거꾸로 이번에는 걷어 들이는 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통화는 정책, 통화정책 이건 뭐라고 했어? 화폐를 유통시키거나 화폐에 이자를 붙여서 그 유통량을 조절하는 정책이라고 했고, 화폐에 유독 관심 많이 갖는 사람들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시장과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그랬지. 화폐를 다루는, 화폐는 작은 거야 큰 거야? 작은 거지. 미시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것에 비해서 정부 정책 이거는 자 4대강 사업, 산을 깎고 길을 내고 거시적 정책이라고 얘기를 했어. 거시정책이란 건 그럼 누가 많이 써? 정부가 많이 쓰는 거야. 화폐를 어떻게 이동할 거냐,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할 거냐. 물론 이것도 정부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부 중심의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통화, 화폐, 미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로 연구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시장주의자들인 경우가 많다. 즉 아담 스미스의 후예들인 경우가 많다. 아담 스미스 때 왜 돈이 중요하다 그랬지? 경제가 성장하려면 재화를 주고받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뭐가 이용돼? 돈이 이용되지. 예를 들면 수가 부족하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돈이 부족하니까 옛날에 돈을 근데 막 찍어낼 수 없으니까 뭐의 기초에서 뭐의 양만큼 돈을 찍었다? 금. 그렇지. 금의 양만큼 돈을 찍었다고 했어. 근데 그러면 금의 양이 한정돼 있지. 금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 누구라고 했어? 연금술사들이지. 그 덕분에 발전한 게 뭐라 그랬어? 화학이지. 그래가지고 화학이 발전했던 거였어. 근데 결국 실패했단 말이지. 금의 양을 늘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금과 상관없이 금을 기반해서 화폐의 양을 찍어냈던 거를 근본이제라고 하는데, 근본이제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그냥 자기네가 찍어내고 싶은 대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즉 고정되어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근본이제를 폐지함으로써 각자들이 화폐를 스스로 찍어낼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됐는데, 그때 가장 강력한 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다?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미국이 달러가 어쩌면 금보다도 더 중요해지거나 금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는 굉장히 추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스토리로 이해해놔야 이게 헷갈리지 않아.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과정이었어. 근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이 국민경제와 국제경제, 특히 국제경제는 이제 무역에 대한 얘기, 즉 무역과 환율에 대한 얘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야. 들어도 긴가민가해. 따라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고, 문제를 푸는 거는 어쩌면 쉬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풀이 과정에서 답이 맞나 틀리나, 이게 왜 답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왜? 모르고도 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답 맞춘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왜 답이고 답이 아닌지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문제 하나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114쪽 문제 요거 풀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113쪽 제시문 빠르게 읽을 건데, 경제는 다른 부분이랑 달리 여러분들과 같이 지문 하나하나를 다 읽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 같이 읽을 거고 여러분들이 같이 대답해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지문 읽어볼게. 내가 이제 제목 잡기 같은 거 계속 물어볼 거니까 적극적으로 대답하면서 혹은 시키면 이제 답변하면서 넘어갑시다. 금리는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자, 봐봐. 벌써 분수가 또 나오잖아. 경제학은 맨날 분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자, 그럼 분모가 뭐야? 원금이지. 이거 머릿속에 이제 그려가면서 생각해. 이자율이라고 한다.
아, 뭐가 이렇게 이동할 때 뭐가 할 때 어떤 관계겠구나. 대충 그려지는 거야. 반비례 관계인 애가 누구겠어? 누구랑 누가 반비례겠어? 이자율과 원금의 관계겠지. 그지?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공급자에게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긴다. 이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금의 수요자가 누구야? 자금을 원하는 사람. 자금이 뭔데? 쉽게 얘기해. 돈. 그럼 돈을 원하는 사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저렇게 이해가 안 되면 글을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읽은 척하고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라고. 자, 자금의 수요자,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며. 상황 이해되니? 내가 뭘 빌린 거야? 돈을 빌렸지. 자금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라고? 돈이라고 읽는 거야.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한대. 내가 빌린 만큼 이용을 했으니 걔한테 뭔가 준다는 얘기잖아. 자, 공급자에게는 이건 뭐야? 승리야, 공급자는 뭐야? 자금이 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야.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게 뭔 소리야?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이라고 했잖아. 이 말뜻이 뭐야? 근데 왜 소비를 희생한 대가라고 그래? 서연아,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무슨 말이야? 잘하고 있어. 돈이 없어서. 왜 소비란 말이 들어갔을까? 돈이 만약에 있었으면 어땠겠어? 내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어떻게 했겠지. 근데 내가 쟤를 빌려주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포기하는 거야. 내가 500원 사 먹을 수도 있는데 500원 빌려줬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거잖아. 뭘 희생한 거야? 이 돈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일. 자, 다시 봐.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뭐가 생겨? 이자 수익.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자가 생기는 거야. 뭐에 대한? 내가 빌려준 돈에 대한. 자, 내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금리가 뭔지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은 뭐 하는 시장이야? 금융이 뭔데? 금과 신용이야. 돈과 돈 따위에 준하는 어떠한 것들을 주고받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맞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장이야. 근데 왜 신용이라고도 얘기했냐면, 야, 나 믿지? 내가 나 믿고 돈 좀 500원만 빌려줘. 그럼 나도 신용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란 말이야. 꼭 돈만 주고받는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금융 시장에서는 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 단어로 뭐야? 금리란 건 이자인 거야. 이자. 알겠지? 자금의 수요자. 자금의 수요자가 누구라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 빌리는 사람. 그 다음에 공급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둘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첫 번째 문단의 제목은 역할을 한다잖아. 금리 혹은 이자율의 역할인 거지. 첫 문장 봐봐. 금리는 어쩌고 저쩌고 한 것으로 이자율이라고 한다. 금리가 이자율이라는 얘기. 두 말은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근데 얘네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 지호야, 무슨 역할을 하는데? 그렇지. 그럼 두 사람이 왜 연결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 목적이 뭔데?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뭐라고 얘기했어, 네가? 그래, 금리. 거꾸로 물어본 거야. 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유일한 근거는 뭐다? 이자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거고, 내가 빌린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돈 놓고 돈 먹기라는 말인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리대금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붙이는 고리대금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어떤 민족이 있어. 유태인들이. 유태인, 이스라엘. 베니스의 상인 뭐 이런 거 들어봤어? 그래서 유태인 하면, 너희 베니스의 상인 안 읽었냐? 아, 그걸 안 읽었구나. 샤일록. 그 이제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니까 살점을 떼가려고 했던 뭐 그런 있잖아. 뭐 있어. 자, 베니스의 상인 얘기가 나왔던 것도 고리대금업. 근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뭐라고도, 이게 좀 안 좋게 약간 좀 대부업 그 사채라고 얘기하지. 사채는 딴 게 아니야. 이러한 금리를 굉장히 높게 받는 민간 업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자가 막 몇십 프로 돼. 게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워볼 좀 복리 개념. 이자가 또 붙는. 그래서 원금보다 이자가 금세 커지고 신체 포기각서 쓰고 어디 팔려가고 그런 얘기 나오는 게 이 고리대금업 혹은 금리,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악화된 사례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금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거라는 거지.
자, 이만큼 금리가 무엇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돈의 이자가 왜 받는, 자, 돈의 이자가 왜 붙는 거야? 무슨 대가? 그러니까 빌려주니.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생기니까 이자라는 게 필요해지는 거고. 이자가 있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구분한다. 자, 어떤 방식의 글쓰기로 하고 있어? 세분화하고 있고 분류하고 있어. 명목과 실질. 명목이라는 단어는 형식적 혹은 그냥 이론적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돼. 명목금리는 금융자산의 액면금액에 대한 금리이며 신용의 액면금액이 뭐야? 오케이. 액면가 숫자 맞아. 쓰여 있는 대로의 숫자 크기 즉 금융자산의 말 그대로 그냥 그 금융자산이 얼마인가 라고 그것을 숫자로 표현한 만큼에 대해서만 금리, 이자를 붙이는 것. 그걸 명목금리라고 이야기한다. 실질금리는 여기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것이다. 자, 그러니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는 명목상의 금리, 명목금리가 대부분이지. 대신에 실질금리는 항상 뭘 고려한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 자, 요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 명목과 실질을 구분할 때 이 실질을 구분하는 부분은 딴 게 아니야. 항상 뭐야? 물가라는 것과 항상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실질자가 붙으면 물가랑 연관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어. 내가 월급이 10만 원 올랐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11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구나. 근데 물가가 20% 올랐네? 즉 예전에는 운동화 한 켤레에 100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20% 올라서 120만 원 됐어. 내 월급 110만 원으로 운동화도 하나 못 사는 거야. 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따라서 내 월급이 명목상으로는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오른 것이지만 실질로는 어때? 가치가 더 떨어졌어. 왜?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짜리 운동화 한 켤레 살 수 있었는데 110만 원으로 명목상의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가 120만 원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어떤 얘기를 하는 거야? 상대적이라는 거야. 물가가 올랐지만 내 돈이 늘어났지만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치가 더 많이 오르면 자, 선생님 지금 두 가지 가치를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명목상의 이 가치는 돈의 가치야. 그 두 번째, 운동화의 가치는 뭐의 가치야? 물건의 가치. 돈과 물건을 구분할 줄 알아요.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물건 가격, 물건의 가치. 따라서 실질 임금률 혹은 실질 금리는 뭘 고려한다? 물가, 물건 가격이 얼마나 오르는가를 반드시 고려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감안한 금리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자, 빼면 알 수 있다. 자, 이런 경우에서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메모하는 습관 같은 거 가지면은 명목상의 금리에서 뭘 뺀다고 했어? 물가 상승률을 뺀다 그랬어. 빼면 실질 금리가 나온다. 자, 저 관계에 수식이 없어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괄호 치고 괄호 앞에 치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자, 1년 만기가 무슨 뜻이야? 기한이 다 채워진다라는 거야. 1년간의 약속, 1년으로 만기, 즉 완료되는 기한이 다 차게 되는 정기예금의 명목금리가 6%인데 예금이야. 돈을 예치하는 거야. 은행에 돈을 내는 거야. 그것의 명목금리, 즉 내가 돈을 맡긴 거야. 내가 은행에 돈을 어쩌면 빌려준 거야. 그것의 이익,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 그럼 은행이 나한테 뭘 줘야 돼? 이자를 줘야지. 내가 예금을 한다는 건 뭐야? 내가 돈을 걔한테 빌려준 거야. 은행한테. 그럼 그거 가지고 지가 뭘 하든 뭐 헤쳐먹든 쭌쪄먹든 뭐 하든 간에 내가 돈 빌려줬으니까 내가 돈 못 쓰고 돈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뭐 줘야 돼? 이자 줘야 돼. 그게 명목금리야. 그게 6%. 내가 100만 원 맡겼어. 그럼 얼마 준다는 얘기야? 6만 원 준다는 얘기야. 내가 100만 원 맡겨놨으니까 6%. 명목금리. 뭘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물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확해. 1년 사이 물가가 7% 올랐다면 실제 금리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해됩니까?
실제로 명목상의 금리가 6%인데 물가가 그거보다 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 금리는 마이너스 1%. 즉 예금가입자는 100만 원을 맡기고 6만 원을 받긴 하겠지만 물가는 오히려 107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예전보다 더 올라 있기 때문에 106만 원을 가져도 오히려 과거보다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 따라서 돈의 가치인 구매력에서 손해를 봐. 즉 1년 전보다 1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항상 상대적으로 두 개의 가치를 따진다고 그랬어. 자, 서연아, 무엇의 가치와 무엇의 가치를 서로 비교해야 된다? 좀 어렵나? 승리, 무엇의 가치와 무엇의 가치? 저걸 기억해야 돼. 돈의 가치와 물건의 가치가 따로 움직인다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둘은 항상 고정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물건 값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유동적이다. 그럼 둘은 상대적이다. 자,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린 이해한 거야. 그렇게 써.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의 차이. 첫 번째 문단 뭐였어? 금리의 역할. 금리의 역할 뭐였어? 외워서 얘기해봐. 금리 역할이 뭐 해주는 거라 그랬어? 관계 연결시키. 그렇지. 관계는 연결이야. 관계는 상호적인 거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내 이름을 부르고 이게 관계라는 거야. 관계 지어지게 만드는 거. 서로 연결시키는 거. 그게 뭐다? 금리다. 금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지호야, 명목상의 금리와 실질적 금리 차이점이 뭐야? 고려하냐 고려하지 않느냐. 좋아. 자, 세 번째. 그리고 명목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 이자 수익률인 실효 수익률을 따져봐야 된다. 세 번째 개념이 또 등장하네. 실효 수익률. 실제 이자 수익률이래.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실질금리랑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효 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뭐야? 실효 수익률은 다양하다는 얘기지. 한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앞에 가로 다시 치자. 보통 만기 1년, 그럼 이건 뭐에 예를 드는 거야? 다양한 방식의 실효 수익률에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가 안 나오겠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보통 만기 1년에 연리. 이거 뭐야? 연리 6%. 이거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연단위. 그렇지. 1년 단위 이자인 거야. 만기 1년인데 연리래. 그럼 뭐야? 내가 돈을 맡기고 1년 후에 찾게 되는 건데 이자는 1년 단위로 붙여. 그럼 뭐야? 이자를 딱 한 번만 계산한다는 얘기야. 돈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할 경우 내가 1월에 맡기고 12월에 찾는다. 내년 1월에 찾는다. 이런 거야. 근데 6% 이자가 붙는다는 방식. 그러니까 뭐야? 한 번만 이자를 계산하는데 6% 매겨져. 100만 원 맡겼으면 106만 원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다음에 정기 예금은 보통 100만 원을 납입하고 1년 뒤에 이자로 6만 원을 받지만,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앞의 내용이랑 똑같잖아. 100만 원 집어넣고 1년 뒤에 6만 원 받는 거. 106만 원 된다는 얘기잖아.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 불입해가 뭐야? 낸다는 거야. 돈을 내고 매월 일정액을 내서 채워 넣어서 목돈을 만드는 정기 적금 나왔어. 자, 그럼 두 개 나왔지. 뭐랑 뭐 나온 거야? 정기 처음에는 예금 나왔고 두 번째가 정기 적금 나온 거야. 왜?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 뭐에? 실효 수익률의 두 가지 종류를 이야기한 거지. 정기적금은 계산법이 다르다. 정기적금은 첫째 달에 불입한 낸 돈 10만 원은 1월 달에 낸 거야. 만기까지 12개월분 6%의 이자가 붙지만, 자, 이해되나? 100만 원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0만 원 냈어.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는 12개월 동안 월별로 이자가 붙어. 그럼 아까 이자 계산 방식이랑 뭐가 다른 거야? 아까는 무슨 이자였어? 연리, 연간 이자였지. 지금은 월별로 이자를 계산하고 있지. 자, 둘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11개월의 이자인 5.5%만 받는다. 돈의 예치 기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자도 줄어들어 실효 수익률은 전체가 몇 프로가 돼? 3.9%. 자, 이해되지? 한 번에 1월 달에 100만 원 팍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 당연히 직관적으로 이자가 어디가 적겠어? 10만 원, 10만 원 한 거지. 왜? 얘는 처음부터 100이라는 숫자를 빌려줬지. 그럼 뭐야? 내가 연초부터 100만 원을 못 써. 내 현재 소비를 포기하고 100만 원을 은행에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나는 피해를 더 크게 입었잖아. 근데 10만 원씩 빌려준 건 어때? 내가 90만 원 남아있잖아. 그 다음에 또 80만 원 남아있잖아.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대한 안 빌려주려고 10만 원씩 조금씩만 빌려줬단 말이야. 그럼 내 희생이 적었지. 이자도 적게 받는 거야. 다시 계속 봅니다. 자, 쭉 보고. 자, 이런 이자 계산 방식은 앞에 괄호 닫아버려. 여기가 예를 들어요. 지금 우리가 뭐에 예를 들고 있어? 서연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디에 예를 들고 있니? 무엇에 예를 들고 있었어? 상희, 무엇에 예를 들고 있었어? 실효 수익률의 다양한 계산 방식의 예를 들고 있어서 포인트는 뭐야? 다양하다는 거야. 그 다양한 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어?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으로 나누고 있었어. 이런 이자 계산 방식은 대출 금리도
유사하다. 자, 이자의 계산 방식이 어디에도 적용된다는 거야? 금리에도. 아까는 어디에 적용하고 있었어? 적금이나 예금에 적용하고 있었지. 금리도 마찬가지다. 1년 뒤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다면 대출 금리가 연 6%인 경우 6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이해되지? 하지만 원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갚으면 줄어든 원금만큼 매월 이자도 적어진다. 똑같이 이해되지? 아까는 내가 은행에 돈을 내가 빌려줬잖아. 그 돈을 한 번에 빌려주느냐 월별로 빌려주느냐였지. 그럼 이제 내가 돈을 거꾸로 빌려왔어. 빌려왔으니까 이제 내가 갚아야 되지. 그럼 빌려준 게 은행인 거잖아. 이자는 은행이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돈을 한 번에 12개월 후에 갚아버리는 방법도 있고 내가 10만 원씩 쪼개서 갚을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어느 쪽이 이자가 크겠어? 야, 내가 1년 있다가 한 번에 갚을게. 그러니까 이자가 크겠어? 월별로 10만 원씩 조금씩 갚을게. 어떤 게 더 이자가 크겠어? 그치? 한 방에 갚는 게 이자가 큰 거야. 왜? 쟤는 내가 한 방에 갚으면 12개월 동안 100만 원이 없는 상태잖아. 쟤는 희생을 크게 했단 말이야.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주면 제가 조금씩은 받으면서 견딜만 할 거 아니야. 피해를 덜 본 거지. 한 방에 크게 빌려줬잖아. 자, 여기는 그러면 실효 수익률의 계산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단 전체가 자, 또 나왔다. 또라는 건 뭐야? 병렬 관계지. 앞에 문단과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야.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매번 지급된 이자가 다시 원금이 되어서 자, 이거 잘 봐. 매번 지급된 이자가 원금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가 또 붙는 게 복리라는 거야. 자, 무슨 얘기야? 내가 10만 원을 저금을 해놨네. 근데 월별로 이자를 붙여줬어. 그랬더니 1월에 이자가 0.5% 붙고 2월에 이자가 0.5% 붙을 때는 100만 원의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100만 원에 0.5% 5천 원이 추가됐어. 100만 5천 원이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0.5%또 붙어. 라는 식으로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는. 이거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복리를 해야 돈을 많이 번대요, 여러분. 복리를 해야 돈을 많이 번대. 여러분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싶잖아. 복리를 잘 알아둬야 돼. 내가 뭔가 자산을 투자하거나 여러분 뭐 주식도 사겠지. 요새 막 코인도 사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뭐든 간에 돈을 낳게 한다면 복리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리인지 아니면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달리인지도 살펴봐야 실효 수익률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이자는 금융소득이어서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내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만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즉 뭐예요? 이거는 마지막에는 복리는 더 붙여주는 건데 세금은 빼는 거지. 내가 얻게 되는 것들에서 일정 부분의 값을 빼야 이자 금액이 나온다. 자, 그러면 또 이후에 나온 것도 뭐야? 실효 수익률의 계산법 2가 되는 거야. 자, 결국 나왔네. 여기 정리해주는 결론 나오나 보다.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굴리고 빌릴지 선택해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 이거 무슨 얘기야?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한다.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100만 원이 있으면 그 100만 원을 현재의 소비는 뭐야? 써버리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을 써버리고 나이키 운동화 하나 샀어. 현재의 소비야. 100만 원은 사라지겠지만 뭐가 생겨? 운동화가 생겨서 가치를 얻었잖아. 기분이 좋아요. 좋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누린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의 소비를 어떻게 늦춰? 이거 지금 사지 말고 1년 후에 사자. 대신에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올 1년 동안 뭘 해볼까를 생각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 하겠어? 돈을 빌려주자. 누구한테 빌려줘? 은행에서 빌려줘. 은행에다 빌려주는 방식이 뭐야? 은행에 뭐 하는 거야? 적금하고 예금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은행이 빌려줘서 내가 너한테 은행한테 내 돈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너가 나한테 이자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뭐야? 결국 그 이자를 받아서 내가 뭔가 더 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즉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금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을 지금 쓸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좀 1년 기다렸다가 나중에 쓸 것인지 여기에 금리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금리란 걸 뭐라고?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발생되는 이자를 금리라고 이야기한다. 문제로 넘어간다. 3번. 여러분 틀렸으니까 집중해서 잘 풀어보자.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 괄호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내용 봅니다. 영수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며 용돈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고 5만 원을 학용품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게 뭐야? 소비야. 현재의 소비겠지.
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을 받고 380만 원 정도 되는 대학 입학 등록금을 혼자 힘으로 마련할 생각을 하게 됐어. 야, 이런 기특한 생각을 대체 어떻게 하게 되는 거야? 은행의 저축 상품을 알아봤더니 현재 연 6%의 금리, 자, 잘 생각해. 연 6%, 그 다음에 3년 만기 정기 적금, 그리고 정기 예금이 있대.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 이해했지? 모두 단리로 계산된다고 한다. 단리야. 단리와 복리 차이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이자에도 이자를 붙이느냐 아니면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느냐 차이야. 영수가 따져보았더니 정기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9.25%다. 영수의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했대. 그러니까 내가 내고 싶은 건 뭐냐면 380만 원이야. 내가 매월 용돈 받는 거는 15만 원이고, 그 내가 쓰던 건 5만 원이고, 정기 적금 또는 예금이 있어. 무슨 차이야? 한 방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월별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야. 영수의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조언했다.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답이 몇 번이라 그랬어? 4번이라 그랬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적절하지가 않은 거지. 너네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중에 고른 게 있었을 거야. 그래도 지금 같이 풀어보면서 생각해보자. 자, 돌아가면서 설명할 거야. 지호부터 갈 거야. 1번, 용돈 5만 원을 매월 정기적금에 넣으면 3년 뒤에는 목돈이 생겨 대학 입학금을 낼 수 있다. 자, 요거 이거 너희들 계산해야 되려나? 지금 풀어볼 시간 잠깐 줄 테니까 다 선생님이 질문할 테니까 이게 왜 적절하지 않은지 설명을 다 해야 돼. 지금부터 풀어봐. 계산 다시 해봐. 전에 다시 풀었더라도 지금 다시 풀어봐. 자,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보죠. 용돈을 5만 원씩 매월 정기적금에 넣으면, 자, 이 친구 원래 자기 원래 용돈 받는 게 총 15만 원이잖아. 근데 5만 원 쓰니까 한 10만 원 남는 건데 그 중에 5만 원씩 적금 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걸 3년 동안 한대. 36개월. 그지? 그럼 매월 5만 원씩 집어넣는데 매월 5만 원씩 집어넣고 36개월 하면 총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그죠? 180만 원 나오죠? 잘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복리야 달리야? 달리지.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건 계산하지 않아도 되지. 그럼 원금만 계산하고 이자만 계산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연 6% 금리의 만기 3년 만기 적금 예금이 있는데 모두 달리고 따져보니까 여기 뒤에 뭐가 나와?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 나와 있지.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자, 무슨 얘기야? 적금의 실효 수익률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명목상의 금리에다가 물가 따지고. 자, 앞에 페이지 넘겨봐. 실효 수익률 어디 나와 있어? 아래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정기 예금에 따라서 적금에 따라서 계산 방법이 다르다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근데 정기 적금이 더 복잡하지.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월별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친구 지금 5만 원씩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기 적금의 형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월별로 이자가 원금이 다 다르잖아. 그거에 대한 기간이 서로 다르지. 되게 복잡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계산이 이미 다 해가지고 몇 프로라 그랬어? 약 한 10%라고 해봐. 원금이 얼마였어? 원금이 180만 원이었지. 그러면은 9.25% 약 한 10% 좀 반올림해서 10%라 치자. 이자가 몇 프로 붙는다는 거야? 3년 사이에 18만 원 정도 붙는다는 얘기지. 180만 원에 18만 원 합쳐도 200만 원도 채 되지 않지. 따라서 대학 입학 등록금의 380만 원 정도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월 5만 원씩 모아서는 안 되겠구나. 따라서 대학 등록금을 넣을 수 있어가 아니라 없어요. 그지? 액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유가 뭔 것 같아? 적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거지. 이해됐어? 다음 두 번째. 용돈 15만 원을 전부를, 자, 이제 학용품도 안 써. 15만 원을 그냥 3년 동안 매월 정기 적금에 넣어도 은행 금리가 낮아서 대학 입학 등록금은 마련할 수 없어. 자, 이거 어때? 상황이 위에랑 똑같은 거지. 대신 월별 금액이 얼마로 바뀐 거야? 3배로 뛴 거지. 그럼 아까 180 곱하기 3 하면 되잖아. 그래. 540. 거기에 실효 수익률 9.25%가 붙이니까 540만 원이니까 약 10%로 치면 한 554만 원 정도 붙는다고 하면 총 합치면 600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대학 2번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마련할 수 없어라는 말이 또 틀린 거야. 있어가 되는 거야. 3번. 쓰고 남은 용돈 10만 원을, 자,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절충했어. 10만 원이야. 너무 극단적으로는 힘들고. 매월 정기 예금에 넣으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 380만 원이 넘는 목돈이 되네. 자, 성우야, 요거 문장 틀린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 왜 틀렸니? 3번은. 자, 힌트. 계산 안 해도 돼.
그렇지. 이건 정기 예금이 아니고 적금이라고 해야 말이 돼. 매월 정기 예금이란 말은 불가능해. 월별로 넣는 건 무조건 적금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형태의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이 틀린 것도 이게 상황이 좀 다른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개꿀인 거지. 이런 거. 자, 4번.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내는 정기 적금에 들면,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잖아. 그지? 이해할 수 있잖아. 20만 원 넘는 이자가 생겨서, 자, 여기까지 우리 판단해 보자.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암산해 봐. 얼마야? 360만 원이지. 이미 느낌이 좀 좋아. 정기 적금에 들면, 적금이야. 예금 아니고 20만 원 넘는 이자가 생겨서, 이자가 약 몇 프로라고 했어? 9.25%라고 그랬지? 대충 10%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야? 36만 원. 그거보다 좀 안 되긴 하겠지만 20만 원 넘을 것 같지? 합쳐지면 대학 등록금 낼 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4번, 5번. 정기 예금의 실효 이자율이 정기 적금보다 높으니, 정기 예금의 실효 이자율, 이미 우리 위에 설명했어. 실효 이자율이 정기 적금보다 높으니, 근데 우리 사실 정기 예금의 실효 이자율 계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정기 예금의 실효 이자율은, 자, 정기 예금이니까 돈을 어떻게 내야 돼? 한 번에 내야 되겠지. 전체 액수를 한 번에 내면 정기 적금보단 정기 예금이 실효 이자율이 항상 높겠지. 높을 수밖에 없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정기 예금에 넣으면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까지 넣어야 할까? 자, 매월 10만 원씩 넣는다고 하면 얼마 되겠어?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바보가 되지. 왜? 매월 10만 원 정기 적금이라고 해야 되잖아. 이것도 예금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 사실 이 문제의 원리를 알려줄게. 얘들아, 얘는 목돈이 처음에 있어 없어? 없잖아. 월별 받는 용돈 가지고 돈 넣는 거잖아. 애초에 예금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목돈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 뭐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적금만 생각하지. 적금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보고 쓸데없는 어려움이 어디서 올 수 있냐? 정기적금의 실효 수익률이 어떻게 구해졌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몰라도 되는 거야. 9.25%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말뜻만 알면.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이 9.25%니까 5번 문제를 풀은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정기 예금의 실효 수익률을 얼마인가를 계산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정기 적금의 실효 수익률은 나왔으니까 정기 예금의 실효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면 이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가 없잖아. 물론 우리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정기 예금이 더 이자가 더 많이 붙는다는 거. 왜? 한 번에 내가 360만 원을 낸 것과 10만 원씩 낸 것과 이자율의 크기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기 예금으로 한 번에 360을 때려 박으면 이자가 더 크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는데 정기 예금을 구해야 되나? 근데 문제를 보니까 3번과 5번은 매월 정기 예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표현. 말이 될 수 없는, 그지? 매월을 예금할 수 없지. 적금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초에 문제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3번, 5번이 배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는 어차피 목돈이 없기 때문에 예금을 정기적으로 할 수는 없어. 한 번에 3년짜리 돈을 넣을 수는 없단 말이야. 최대치 넣을 수 있는 게 얼마겠어? 15만 원이지. 그게 다인 거야. 그 상태인 걸 감안해 봤었을 때 애초에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인데 우리들한테는 마치 적금과 예금의 차이가 되게 혼란스럽게 느껴지도록 문제가 장난질을 쳤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스스로 피드백 해보자. 왜 틀렸는지 얘기해봐. 너 몇 번 골랐어? 상위부터. 상위 3번 골랐는데 왜 틀렸던 것 같아? 차이점을 몰랐다. 자, 상위가 3번을 골라서 틀린 건 이렇게 봐야 돼. 3번 문장이 적절하지 않다인데 적절하다고 순간 판단을 했고 그 밑에 적절한 4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틀릴 거야 라고 생각한 거야. 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거야. 그 두 가지 실수를 왜 했는지를 정확히 짚고 분석을 해봐야 돼. 그 과정을 복귀하는 게 오답 분석이야. 이 둘이 설명이 돼야 돼. 그리고 나머지 선지도 설명이 돼야 되고. 지호는 몇 번 골랐어? 3번이야? 너는 왜 틀렸던 것 같아? 이해를 못했다. 자, 지성이는 몇 번 골랐어? 5번이요. 5번. 그럼 너는 여기는 또 패턴이 다른 거지. 4번을 만약에 순서대로 읽었다면 적절한 것이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 아래 거 5번을 보는데 또 영향을 줬을 수 있고. 그럼 그 5번을 읽으면 왜 그러냐면 얘들아 너네들이 답을 고를 때 굉장히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동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조급하잖아. 항상 문제가 어디서 크리티컬이 오냐면 되게 힘든 지문,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지문에
마지막 문제의 마지막 선지는 거의 아무도 안 읽어. 마음이 급해갖고 그 부분을 날림으로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비슷한 거야. 안 그래도 지문도 좀 어렵고 보기도 좀 까다로운데 뒤쪽으로 갈수록 선지를 더 정확하게 읽지 않게 될 수 있어. 너는 왜 틀렸어? 좀 더 확신 있게 생각했던 이유를 혹시 왜 그때 그렇게 확신 있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얘기할 수 있겠어? 제가 예금하고 적금이라는 그 단어를 그 뜻을 잘 몰랐어가지고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았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나 저거나 보이서 보이겠죠. 오케이, 좋아. 자, 성우는 몇 번 골랐니? 3번 골랐어. 왜 3번을 골랐을까? 혹은 틀린 이유에 대해서는 너가 분석해보면 뭐가 이유였던 것 같아? 단어를 어떤 단어? 그 정부 예금 단어를 어허. 그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넘어갔다. 오케이. 승리는 몇 번 골랐니? 3번 헷갈려요. 3번, 4번 헷갈렸다. 저것도 좋은 포인트야. 헷갈렸는데 왜 그럼 3번을 골랐어? 이게 예금이 넣을수록 더 크게 나온다? 그 크게 희생할수록 크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근데 양쪽 다 결국 10만 원씩 희생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가지고 헷갈리다가 그냥 모일 땐 3번 하면 자, 자, 지금 승리의 케이스는 또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어. 3, 4번에 의심을 했다. 그나마 좀 합리적일 수는 있어. 답을 한 번에 골라간 게 아니라 3, 4번 중인데 라는 거지. 근데 아마도 지금 계속 5명의 친구가 동일하게 어디 부분에 걸리냐면 적금과 예금이라는 단어 차이의 의미를 명료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누군가는 이 문제를 풀면 아니 요새 애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요? 예금 금리를 계산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걸 어떻게 풀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3번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즉 너희는 예금과 적금이라는 단어 뜻을 몰라서 혹은 그거에 대해서 지위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것이지 경제학 지식이 부족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이래서 국어가 어려워. 뭐냐면 순간 집중력이야. 퓨어한. 그래서 나는 정신 상태가 안 좋을 때 국어 문제 푸는 거는 진짜 별로 도움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정신 상태 안 좋을 때 혹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가급적 수학에 투자하는 게 좋아. 수학은 정신 상태가 멀쩡하지 않아도 풀다 보면 오히려 정신이 멀쩡해지는데 국어는 정신 상태 안 좋을 때 많이 푸는 것보다 정확하고 클리어할 때 한두 지문이라도 제대로 푸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풀지 마. 지금 너네는 시간을 아직은 계측할 만한 수준이 못 돼. 왜? 내가 아는 건 절대 안 틀려야 되는데 아직 아는 것도 틀리는 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거든. 이해되니? 그걸 극복하려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랑 짚어보는 건 뭐냐면 아, 이런 식으로 내가 틀릴 수 있겠구나. 내가 분명히 이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리고 이제 사실 여기 공통적인 얘기들 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너희들이 아예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근데 정확하게 몰라. 그럼 모르는 거야. 그 사실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풀어보는 공부가 있는가 하면 정확하게 알 때까지 하는 공부가 있어. 선생님이 지금 비문학 과정 중에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알 때까지 하는 공부야. 뭐야? 알고 넘어가라는 거야. 모르고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 이 책이 뭐 별거라고. 별거 대단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책 한 권을 알고 넘어간 것과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도 만약에 니들 심지어 이거 맞았으면 어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볼 생각이나 했겠어? 적금과 예금이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그냥 평생 살아갔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위로 갈수록 뭐가 나와? 점점 어려운 게 쌓이기 시작해. 수학도 똑같잖아. 수학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응용 심화가 안 되는 거야. 기본이 무너지니까. 국어도 똑같아. 비문학 어려운 거 풀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게 정확한 뭐 풀다 틀렸을 수 있어. 대신에 풀 때는 전력을 다해서 풀어야 돼. 많이 풀려고 하지 마. 왜? 전력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많이 풀고 빨리 풀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 무조건 많이 틀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존감만 상해. 자신감만 떨어져. 난 국어 풀면 겁나 틀리는구나. 이런 반복된 경험을 자꾸 만들지 마. 한 놈을 풀어도 그냥 차라리 맞출 때 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정확히 맞춰. 그게 중요해. 근데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푼다. 이건 뭐야? 찍는 거야. 사실 너희들이 지금 틀렸다는 이유는 사실 다 찍었다에 가까운 거야. 이 문제를 찍은 거야. 그래서 틀린 거야. 근데 재밌지? 왜 3번이 유독 매력적인 오답이었을까? 그러잖아. 재밌지? 오답이 이런 경로. 근데 그 오답 뒤에 이 사람이 4번을 갖다 놨어. 같이 다시 봐봐. 3번과 4번 문장 봐봐. 같은 내용이야.
니네가 3번과 4번이 헷갈릴 수밖에 없지. 3번과 4번은 같은 문장이야. 뭐만 달라? 예금과 적금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3번이 말이 돼 보여 안 보여? 돼 보이는 거야. 근데 3번이 마음에 들고 맞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순간 4번 둘 중에 한 놈은 죽어야만 하잖아. 4번은 미안하지만 내가 어제 고백을 받아서 얘랑 사귀기로 얘기를 해버린 상황인데 네가 또 사귀겠다고 했는데 어제 사귀기로 한 애랑 너나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어. 왜냐면 오늘 어마어마한 애가 와서 갑자기 사귀자고 하면은 다시 생각해야 될 수도 있어. 어제 그 친구한테 근데 내가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미안해. 어제 내가 좀 잘못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 헤어지자 얘기하고 오늘 다시 사귈 수도 있겠지. 그 정도로 강력한 게 나왔다면. 근데 비슷비슷한 애라면 그래도 어제 이미 나는 메인 몸이 됐으니 너는 떠나보내야지. 그게 심리야. 니들의 심리가. 근데 그걸 누가 알아? 이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낚여야 될지를 이 학교들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이 지점까지 보고 나잖아. 이 지점에 낚였구나 하는 거야. 아까는 우리가 예금 적금에 낚인 줄 알았잖아. 근데 그거에서 무너진 것도 초보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아예 우리의 그 심리까지 간질간질 툭툭 건드려서 우리를 아예 무너뜨려 잡아뜨려 버리는구나. 여기까지 거기에 뭐가 변수가 들어오는 거야.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후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멘탈이 깨지기 시작해요. 되게 많아.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화장실만 얼른 다녀오고서 뒤에 문제 풀게요. 자, 뒤로 넘어갑시다. 뒤에 물가 금리 115.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아까 풀었다고 그랬었는데 이거 답 다 맞췄지 아까. 1번 틀린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2번 틀린 사람. 너는 요게 약했구나. 3번 틀린 사람. 4번 틀린 사람. 4번 좀 있네. 성우는 다 맞았어? 넌 몇 번 틀렸어? 2번 틀렸어? 오케이. 봐야겠구나. 자, 짚어가자.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야. 물가와 금리가 되게 중요해. 이거 알긴 알아야 되니까 그래 안 할 수 없겠다. 한번 보자. 전통적인 통화정책. 자, 지성아, 통화정책이 뭐야? 어떻게 유통되고 돈이 움직이게 돈에 대한 정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보자. 통화라는 건 그것의 흐름까지를 관할하는 거야. 돈의 흐름과 관련된 정책은 자,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야? 금리를 활용한다는 거야. 금리 우리 이제 알았지. 그지? 돈에 붙는 이자에 대한 얘기였어. 금리를 활용하여. 그럼 뭐야? 금리가 활용하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야. 금리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럼 얘가 뭐야? 목적이 되는 거야. 물가를 안정. 물가가 너무 어떻게 되면 안 돼? 올라가면 안 되는 거야.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경제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목표는 뒤에 나왔네. 자, 통화정책의 수단과 목적이 나와 있어.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적인 금리 뭘 통해서? 인상을 통해. 자, 금리, 이자를 높여. 돈에 붙는 이자 수준을 높여. 정책적으로라는 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라는 말이야. 정부가 개입해서 금리, 이자율을 높임으로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자, 경기가 과열. 막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있고 막 돈을 엄청 사람들이 쓰려고 하고 있어. 이때 야, 진정해 하는데 금리를 올린대 내린대. 올린다고 했지. 그렇지. 금리를 올린다는 건 뭐야? 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 두 가지야. 내가 돈으로 10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거나 내가 돈으로 이 은행에게 빌려주거나 예금 적금 한다는 얘기야. 내가 돈을 은행에다 빌려주고 받는 게 뭐야? 이자잖아. 금리잖아.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지.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 100만 원으로 이거 살라고 하다가 금리, 내가 금리 한 10% 줄게. 그래? 내가 맡길게. 왜? 1년 후 지나면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대가로 내가 뭘 받게 될 거니까 1년 후에 110만 원을 얻게 돼서 지금은 이거 운동화 하나 사고 땡치지만 내년에 운동화 하나 사고 10만 원이 남을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뭘 지금 고려하는 거야? 물가를 고려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야.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라는 말은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뭘 하려고 하겠어?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을 집어넣게 된다는 얘기야. 그걸 그렇게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야. 자, 정책적인 금리 인상으로 시장 금리도 높아지면, 자, 이건 그럼 금리가 시장 금리도 있고 정책 금리도 있는 건가? 정책 금리는 뭐겠어? 중앙은행에서 정부가 정하는 금리고, 시장 금리는 다양하지. 아까 얘기했잖아. 사채 시장도 있다고 했고, 고리대금업도 있다고 했고, 이자율은 사람 개개인들끼리도 돈을 많이 빌려주니까 그 금리라는 것도 변하게 된다는 거지. 정책적 금리를 인상시키면 시장 금리도 덩달아 높아지게 되고,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뭐가 줄어들게 돼? 대출은 감소된대. 대출은 왜 줄어들까? 자, 금리는 은행이 주잖아. 그지? 그 은행에 맡기는 게 돈이 이제 많이 되는 거잖아. 근데 시장 금리도 높아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이제 원래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옛날에는 6% 이자만 내면 됐어. 근데 이제 이 금리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돈에 붙는 이자가 10%대로 올라가면 내가 이제 돈을 빌리면 이자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자, 이런 거야. 나 운동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에어포스 1 샀는데 100만 원 내고 샀는데 더 좋은 게 나왔어. 이거 300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은행 가서 빌려다가 갖다 산단 말이야. 내가 200만 원, 300만 원 빌려. 그렇게 해봤자 이자 뭐 5%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자가 15%래. 그러면 포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제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시장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돈을 빌리는 것도 되게. 그럼 돈이 대충 다 어디로 쏠리겠어? 이렇게 되면.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래서 대출 감소로 뭐가 줄어든대? 신용 공급이 축소된대. 문맥적으로 볼 때 신용 공급이 뭘 의미해? 상희야, 신용 공급이 뭐야? 뭘 공급하네? 주네? 신용 공급? 뭔 소리지?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신용 공급이 축소된다. 아까 금융이 뭐라 그랬어? 돈과 신용을 거래하는 일이라고 했지. 내가 돈을 빌릴 때는 뭘 담보로 빌려?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1,000원이나 빌려줘야 되니? 선생님, 저 이상이에요. 제 신용이 있잖아요. 제 신용을 받아주시고 저 다음 주에 제가 안 오겠습니까? 1,000원 때문에? 이게 뭐야? 신용이잖아. 신용을 거래하는 일 혹은 신용으로 공급해주는 거야. 내가 돈을 대출해주는 거야. 대출 얘기하는 거야. 대출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뭘 믿고 빌려줘? 그 다음에 신용 믿고 빌려주는 거야.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 공급해주는 일.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대출 감소로 대출이 감소된다. 거의 똑같은 말이겠지. 근데 시장에는 신용 공급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정책적인 공급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공급이 있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돈을 막 찍어내. 시장에 화폐가 많이 들어가. 이것도 공급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공급 중에서 신용거래를 통한 공급은, 신용거래가 뭐야? 돈 빌리는 거야. 신용. 또 나 못 믿어? 이거야. 네, 그래서 신용공급의 축소는 경제 내 수요를 줄여서 경제 내 수요, 경제 안에서의 수요를 줄여서, 경제는 뭐라고 했어? 수요와 공급 시장이잖아. 시장 내에서의 수요, 쓰고 싶어하는 욕구를 줄이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된다. 왜? 너도 나도 운동화 사겠다고 하면 100만 원짜리 나이키가 11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되는 건데, 나 이제 안 쓸래. 나 돈이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물건 가치가 경기를 진작시킨다.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금리를, 돈의 가치를 높였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 가치, 물가가 안정되는 거야. 돈과 물건의 가치와 관계로 생각해. 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럼 반대 경우는 금리를 낮추면 사람들 어떻게 돼? 금리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나 돈 빌려줘. 나 나이키 2개 살 거야. 돈 막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가가 조금씩 살아나겠지. 너무 많이 안 하고 적당히 하면은 경제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과열, 침체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여기까지는 뭐다? 바로 전통적 통화 정책의 기능에 대한 얘기였어. 그지? 전통적 통화 정책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하냐에 대한 얘기였어. 통화 정책은 뭐를? 물가와 경제를 안정시킨다. 자, 다음. 금융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자, 금융을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만 보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자, 금융이라는 거, 이제 돈과 신용의 거래를 하는 시장인데, 통화 정책, 화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달 경로, 즉 화폐 정책을 정부가 사용할 때
금융은 그냥 그것의 영역뿐이지 그 자체로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 금융을 감독한다. 그러니까 은행을 관리 감독하고 뭐 고리 대금업을 관리 감독하고 이런 건데 개별 금융회사의 자 건전성 동그라미 치고 중요한 개념 나왔는데 확보를 통해 자 건전하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건강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뜻인데 개별 금융회사, 뭐 은행, 뭐 대부업체 자 건전성 확보.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지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시 건전성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았다. 즉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는 즉 개별 작은 것들 하나하나 미시 건전성 정책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금융이 직접적인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이러한 관점은 즉 미시 건전성 정책의 관점이겠지. 금융이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과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효율적 시장 가설에 기인한다. 자, 일단 이해하기 되게 힘든 내용인데 이렇게만 정리해보자. 이러한 관점, 뭐야? 미시적 관점이지. 미시정책 관점은 뭐에 기인한다. 뭐에 근거한다. 자, 그 근거하는 내용이 크게는 몇 개야? 두 개지. 하나, 금융이 직접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다는 못한다는 인식. 다 이해하기 어려워. 다 지원해. 어디서부터 본다? 끝부분.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장기적으로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 앞에는 사실 잘 몰라도 돼. 왜? 직접적 생산수단이 아니므로. 직접적 생산수단이 뭔데? 토지, 노동 같은 것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사실 몰라. 갑자기 문맥 없이 튀어나왔단 말이야. 그럼 몰라도 돼. 그게 아니므로라고 했잖아. 그럼 어차피 이거는 내가 아는 미시건전성 정책과는 상관없는 개념들이니까 패스. 단기적일 때와는 달리. 그것도 필요 없는 거지. 그냥 우리는 장기적일 때만 알고 싶은 거잖아. 장기적으로는 뭐에 영향을 못 준다?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준다. 어려우면 단순화시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못 준다. 뭐에 영향을 못 준다? 경제에 영향을 못 준다. 다시 정리해보면 금융은 어디에 영향을 못 준다? 경제에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라는 말이야. 금융 뭐야? 돈 거래잖아. 돈 거래는 경제에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두 번째, 자산시장. 자산은 부동산 같은 것들 포함해서 돈과 동산과 부동산이 있어. 움직이는 자산은 돈이고 못 움직이는 자산이 건물이야. 건물주. 알죠? 자산시장에서는 가격이 돈이지 돈의 가치가 본질적 가치, 그 부동산 자체의 원래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버블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원래 부동산 가격이 10억인데 돈의 가치가 갑자기 막 폭등하거나 이렇게 막 변동을 해가지고 막 20억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는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게 없다는 게 효율적 시장 가설이래. 효율적 시장 가설이 뭔지는 몰라. 그냥 그 앞에 나온 내용이 이거겠지. 그래서 뭐야? 자산 가치의 경우 가격이 본질적 가치를 초과하여 폭등하는 일은 없다. 폭등하는 가격은 없다. 폭등 가격 없다. 자, 이렇게 하는 가설에 기인한대. 이러한 관점이 미시정책적 관점이. 그럼 이거는 뭐야? 미시 건전성 정책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전제를 밝혀준 거야. 선생님이 이해시키려고 길게 설명하긴 했는데 몰라도 상관없다? 왜? 전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이 중요한 거거든. 얘는 이제 문제 풀 때 필요하면 활용을 하는 건데 어쨌든 패스.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나오지. 개별. 미시야. 건전성에 대한 예방적 규제의 성격을 가진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데 핵심 단어는 뭐야? 예방적. 미시 건전성 정책은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여기도 조건부를 설명해 놓고 어디에 대해서 예방적 규제 성격을 가진 즉 규제 정책 수단을 사용하는데 규제적인 거. 근데 어떻게? 예방적. 사건 전에 일어나는 규제를 가하는데 그 예시로는 예니까 괄호치고 향후 손실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하한을 설정하는 최저 자기자본 규제 동그라미 친 다음에 괄호 닫고 예시가 나왔네. 최저 자기자본 규제. 즉 개별 금융회사 내가 건전하게 해. 뭐야?
너가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하는 일들 하는 건 알겠는데 그 과정에서 네가 네 돈은 있어야지. 네 돈이 최소한은 있어야지. 그게 건전한 거야. 네 거 다 내주고서 위험하게 운영하는 거는 너무 건전하지 않은 거니까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소한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기 자본의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최저 자기 자본 규제야. 여태까지 무슨 얘기했어? 미시 건전성 정책. 미시야. 미시 여태까지. 자, 이처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이원적 접근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자, 다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금융 감독 정책을 통해서 금융을 감독한대. 뭐야? 금융기관, 은행을 감독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 여기 이제 이원적 접근 방식 중요해. 뭐야? 금융은 금융을, 통화는 물가를. 자, 이 중에 경제적인 얘기는 어디야? 경제에 관련된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 시장 경제, 경제 안정 쪽은 어디 얘기야? 물가 안정이지. 통화 정책과 물가 안정이야. 근데 금융 감독,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 경제 안정은 서로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고 얘기한 거야. 이거 위에 나왔었잖아. 뭐라고 했어? 미시건전성 정책에서는 즉 금융은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금융, 즉 신용거래, 돈 빌려주고 하는 요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따로따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돈은 뭐였을 뿐이야. 그냥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의 수단이라고만 여기는 게 전통적인 경제학이었지, 이 돈에다가 이자율을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경제 성장에 그렇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했던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면 얘기하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좀 어려워. 자, 이원적인 접근. 뭐야? 둘을 나누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러나 나오는 거 보니까 나중에 결과 합쳐지겠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 이런 거에서는 저는 이제 이런 걸 체크를 해두죠. 어떤 거 이후 중요한 포인트 파형 같은 걸로 체크해낸 다음에 이제 비포 앤 애프터가 나오는데, 금융 시스템이 완화되어서, 자, 금융이야. 금융 쪽에 시스템이 완화되어서 경제 불안이 확산되며, 자, 이거 무슨 얘기야? 뭐가 뭐에 영향 준 거야? 금융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금융이 뭐에 영향을 준 거야? 경제에 영향을 줬잖아. 아까는 안 된다고 했잖아. 금융은 금융이고 경제는 경제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왜 헷갈리냐면 위에 통화정책 물가 안정이라고 나왔잖아. 이게 사실은 경제 안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거든. 근데 지금 단어가 계속 바꿔 나오니까 헷갈린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지. 흐름이 끊어지게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으면 독해가 안 되는 거야. 왜? 갑자기 새로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서연아, 이해되니? 어떤 포인트인지? 자, 계속 보자.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그래.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자성이 일어났다. 자, 어려운 말 나왔는데 기존 접근 방식이 뭐였어? 이원적 접근 방식. 금융은 금융이고 물가는 물가, 경제는 경제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했던 거에 대해서 자성, 스스로 반성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제 둘을 합쳐서 보자는 시각이 나오겠지. 자, 이 당시 경기부양, 뭐야?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목적으로, 요새도 경기부양이 목적이잖아. 왜? 요새 경제가 완전 죽어버렸잖아. 경제가 죽었다는 게 뭐겠어? 시장 가격, 즉 수요와 공급의 거래가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지.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잖아.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 자, 금리를 낮췄대. 그럼 무슨 일이 생겨? 소비를 하지. 돈의 가치가 싸니까 은행에 맡겨봤자 가치가 없잖아. 돈 차라리 빌려다가 내가 그거 막 물건 쓰면서 그냥 즐긴다고. 이렇게 된다고. 저금리 정책 썼던 건 뭐야? 물건 쓰라 얘기하는 거지. 자, 저금리 정책이 자산 가격 버블에 따른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자산 가격 버블. 이거 안 생긴다 그랬는데? 자산 가격의 버블이 뭐라고 그랬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의 실제 가치, 본질 가치보다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폭등하는 경우, 이런 거지. 금융 불안을 야기하여 경제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런 거야. 선생님 잘 봐봐. 2008년쯤에 미국에서 이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큰 문제가 생겼어. 근데 이거의 근본 원인은 돈을 빌려주는 금융 상품의 문제 때문이었어. 금융 상품을 사고 파는, 즉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이 상품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복잡한 논리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 없이 돈을 많이 빌리게 된 거야. 그래서 빌린 돈으로 뭘 했을까? 집을 다 산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걸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다 부도가 나버리지, 파산 내버리지. 그러니까 실제로 실물 경제라고 하는 진짜 부동산, 자산 시장도 엉망이 되고
금융시장도 엉망이 돼서 금융과 경제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굉장히 연동돼 있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됐어.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돈 놓고 사람 먹기, 돈 놓고 땅 먹기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는 생각인 걸 사람들이 더 많이 알게 된 거지. 어쩌면 당연한 얘기인데. 자, 그래서 또한 금융회사가 대형화되면서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즉 옛날에는 그냥 돈 빌려주는 한 일개 개인 대부업자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체 시스템이 됐어. 전체 큰 회사가 됐어. 그럼 그 회사 하나가 망하면 나라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 따라서 이게 규모가 거대해지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얘기야. 금융회사 규모가 금융 안정의 새로운 위험 요인. 뭐야? 금융회사가 엄청 커졌다는 거지. 지나치게 위험해졌다는 거야. 이에 기존의 정책으로는, 즉 기존 정책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 이원론, 이분법. 경제는 경제, 금융은 금융. 그걸로는 금융 안정을 확보할 수 없고 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뿐 아니라 금융 안정도 필수적이다. 그치? 이제 경제 얘기를 위해서는 금융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갔다는 거야. 자, 그 결과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 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의 상호 도안 체크해 놓고 이분법과 대비되는 거야. 아까는 서로 따로따로하고 아예 별개라고 얘기했는데 서로가 보완해 주는 정책이다라는, 자, 이런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미시와 거시 건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거야. 그지? 아까 위에서는 미시 건전성 정책, 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관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새로운 통화 정책의 관점이 소개되고 있는 거야. 자, 거시 건전성이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의 시스템, 동그라미 친다. 시스템, 법이나 제도 따위를 얘기하는 체제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즉 이제 뭐 우리 은행, 국민은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야. 위기 가능성이 낮아 건전한 상태를 말하고, 즉 거시 건전성은 개별 회사가 아니라, 이 문장 보지 마. 금융 시스템적으로 위기 가능성이 낮은 상태, 즉 안전한 상태. 아까 개별 회사는 어떤 게 안전하다고 그랬어? 최소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하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전체 시스템이 안정적인 게 뭘까? 자, 계속 보자. 거시 건전성은 정책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하는 규제 및 감독을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때 거시 건전성 정책은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아이씨, 무슨 일, 개소리야. 어려워 죽겠네. 다시, 거시 건전성 정책은 어디에 논리적 기반을 두고 있다. 이거 뭐야? 아까 기인한다, 전제가 된다.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 있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핵심은 뭔지 알아?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해 못해. 못한다는 얘기죠.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며. 충분 조건이라는 말 모르더라도. 즉, 다시 얘기할게. 미시 건전성이 거시 건전성을 담보하는 상태는 뭐야? 미시 건전성, 즉 특정 회사가, 나 봐봐. 어떤 은행이 최소 자본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전체 시스템도 안전해. 그렇겠어? 아니겠지. 나머지 회사들이 어떤지 모르잖아. 따라서 개별 회사가 안전한 액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체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담보하고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 거시적인 정책은 따로 봐야겠지. 따라서 구성의 오류란 건 이제 이거야.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아닐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자, 어쨌든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고 넘어가자. 거시 건전성은 정책은 금융 시스템 요인,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어쨌든 거시인데,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통해 자,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아까 위에도 나왔었잖아. 거기도 예방적 규제였지? 아,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게 됐네. 미시든 거시든 예방적 규제는 다 하는구나. 다음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미시 건전성과, 근데 뭐라 그래? 차별화된대. 뭐가 차별화되는 거야? 아까는 누구의 건전성이었어? 개별 회사의 건전성을 추구하고 지금은 시스템의 건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의 차이인 거야. 자, 하지만 건전성을 추구한다거나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한다는 행위 등은 다 비슷한 거지. 자, 다음입니다.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시,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 거시 건전성 정책의 목표가 뭐야? 거시 건전성. 시스템이 건전해. 얘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지? 예방을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치, 안정이지. 경제 안정인 거야. 그걸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의 상관관계를 감안한 정책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경기 변동 뭐야? 물가야. 물가가 변동을 요동하는 거.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뭐야? 통화 정책이지. 따라서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를
연관해서 둘이 서로 연관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감안해야 된대. 아까는 뭐라 그랬어? 이분법적으로 본다고 했잖아. 이원론적으로. 근데 이것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정책이 도입돼야 된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 야, 이거 어려운 말이야. 수능한다는 건 어떤 거야? 받아들이고 따르는 거지. 예를 들면 자, 경기가 어떻게 돼? 경기가 올라간다. 뭐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사람들 물건을 막 사기 시작하는 거야. 소비가 증진되는 거야. 수능한데 따라간다는 얘기. 따라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 그럼 자, 선생님 봐봐. 경기가 너무 활성화돼. 아까 안정화 시키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다운 시켜야 되잖아. 근데 수능성은 뭐야? 경기가 막 해. 그럼 위험 요인이 따라간다네. 같이.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이렇게 수능성을 가진대.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팩트로 얘기해 주는 거야. 위험 요인은 경기 수능성.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고 올라갈 때 잠재워주고 내려갈 때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이놈은 따라서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즉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즉은 이제 예시 나왔다. 땡큐. 앞에 문장 몰라도 요거만 이해할 수 있어. 경기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야, 호황이야. 선생님 봐봐. 호황이야. 근데 아까 금리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거 너무 좀 진정시켜야 되는데 금리 좀 올리자. 그럼 어떻게 됐어? 대출이 줄어든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이 무슨 짓 해? 야, 이때 돈 빌려줘. 다들 빌려달라고 하잖아. 많이 빌려줘가지고 그럼 우리가 원래 자본이 1억이 있었는데 100만 원씩 빌려달라니까 다 빌려줬네? 우리 회사에 지금 돈이 빵원이야. 최저 자기 자본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다 빌려줘. 왜? 이자 받으려고.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그런 짓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려서 거꾸로 신용 공급을 팽창시키는 미친 짓들이 나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산 가격이 급등해. 뭐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버려. 저도 이거 음마아파트 얼마? 20억이요? 저는 그럼 25억에 살게요. 저는 30억에 살게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자산 가격이 폭등한다는 얘기야. 이기가.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지. 실제 가격은 20억인데 돈이 많이 도니까 나도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는 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야, 아파트 진짜 사야 돼. 빚 좀 낼 수 없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불황일 때 보자. 그 반대의 상황. 뭐야? 사람들이 이제 돈을 먹고 살려고 빌려주려고 해도 돈을 안 빌려주는 상황인데 그럼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지. 그럼 돈을 빌려주게끔 돼 있단 말이야. 안 빌려줘. 대부 회사들이. 왜? 너네 지금 빌려줘도 못 갚을 거잖아. 안 빌려줄 건데? 안 빌려줘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는 자 여기 나옵니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자 이건 뭐야? 거시 정책이지. 아까 미시 정책이랑은 좀 다른 거잖아. 다시 경기 대응. 경기가 뭐야? 경제가 활성화되거나 침체되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그걸 어떻게 한대? 완충시킨대. 너무 올라가면 너무 떨어지면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완충이야. 재본 제도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 당국이 경기 과열기에 경기가 막 과열됐네? 금융회사로 하여금 최저 자기 자본의 추가적인 자기 자본, 즉 완충 자본을 쌓도록 하여. 자, 여기 뭐가 나왔어? 최저 자기 자본은 아까 이미 나왔었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뭐까지 가지라는 거야? 완충 자본 좀 더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플러스. 너는 예를 들면 니네 자산이 1억인데 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완충 자본 너 한 2,000만 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더 약간 빡세게 하는 거야. 더 규제를 세게 거는 거지. 과도한 신용 팽창을 돈을 막 빌려주는 이런 일들을 억제시키거나 한편 적립된 완충 자본. 돈이 그럼 평소에 많이 못 돌렸으니까 2,000만 원 남아 있었잖아. 경기 침체기에는 어떻게? 그걸 대출할 수 있도록 쓰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신용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한다. 이게 뭐냐면 거시 정책, 거시 안정성 정책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 대충 이해됐습니다. 자, 아까 틀렸던 문제로 가보면 자, 2번 문제부터 요거 문제까지만 오늘 우리 풀어야 될 것 같아. 아이, 진짜 시간 왜 이렇게 많이 잘 가냐. 큰일 났네. 국제를 못 갔습니다. 국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그럼 국제 니들이 풀어와야 돼. 자, 자, 우리 같이 풀라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르고 요거 밑에 있는 거 이거 세 개는 다 같이 1번 패스하고 2번부터 본다. 기업과 니은에 대한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 위에 미시라고 쓰고 니은 위에 거시라고 쓰는 거야. 왜? 여기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찾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앞에 딱 보면 바로 그냥 보고 미시 거시 딱 써버려. 자 1번부터 봅니다. 기업에서는 그럼 뭐야? 미시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과는 별개의 정책 수단을 통해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맞아 틀려? 맞지. 얘는 별개로 하잖아. 미시 정책, 원래 전통적인 정책에서는 금융안정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을 별개로 쓰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지? 별개로 금융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맞네. 다음에 니은에서는 거시 후반부 얘기야. 일원화됐던 거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자 신용공급의 경기 수능성을
완화시키는 수단이 필요하다.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 맞아 틀려? 맞지? 뭐라고 했어 아까? 올라가는 거 따라가는 놈이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완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그게 뭐라 그랬어?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바로 이거지. 완충시키는 거야. 3번. 기업은 니은과 달리, 즉 미시, 옛날 거는 전통 방식은 니은, 이게 이제 요즘 거지, 거시 정책 플러스 된 거와 달리 예방적 규제 성격의, 이건 문제되지 않잖아. 정책 수단을 사용하여 금융 안정을 달성하고자 한다. 맞아 틀려? 이게 답이지 않냐? 네. 3번이지? 그럼 이건 틀렸다잖아. 왜 틀렸어? 둘 다. 그렇지, 달리가 틀린 거야. 자, 봐봐. 이것도 선지에서 이제 말장난 치기 시작하는 거야. 둘 다 쓴다니까. 달리가 틀린 거야. 둘 다야.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니은과 달리라고 하는 이 보조적인 설명 때문에 틀리게 된 겁니다. 4번입니다. 니은은, 자, 거시는 미시와 달리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하죠. 그쵸? 감독하는 정책 수단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핵심 뭐야? 시스템 요인이지. 시스템 요인을 활용하는 거는 거시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기억에는 없어. 기업과 니은은 이것이는 모두 금융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 안정, 금융회사의 자기 자본을 이용한 정책 수단을 사용한다. 이건 쓰지. 근데 더 하는 거지. 쟤네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시스템 관리 요인까지 추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아까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너의 원래 1,000만 원 있어야 돼. 이걸 없애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더 해야 된다. 1,000만 원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얹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3번입니다. 틀렸던 사람은 왜 틀렸는지 판단했습니까? 왜 틀린 사람들? 너 왜 틀렸어 상의는? 어떤 부분 때문에? 몇 번 골랐어? 이유는?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근거에 없는 줄 알았다. 성우는 이거 왜 틀렸어? 2번? 몇 번 골랐어? 너도 2번 골랐어? 자,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정답이 나오기 전에 오답인 걸 정답으로 잘못 판단하는 게 좀 빨랐던 거야. 고민해서 골랐어? 아니면 그냥 고민 없이 골랐어?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과정에서 고민하다가 고른 과정에서는 의심은 했더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 찍었다는 얘기야. 찍어서 푸니까 그게 틀려지게 되는 거야. 결국 그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 3번 이거 좀 어려워. 3번 틀린 사람 손 한 명? 나머지 다 맞아서? 오, 대단한데? 너 틀렸어? 3번 내가 볼 때 조금 어려운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건 미시건전성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정책 수단 운용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둘의 차이점을 아느냐를 아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실 뭘 봐야 되냐면 경기가 어떠할 때, 자, 호황과 불황일 때가 있어. 그치? 호황과 불황일 때가 있을 텐데 건전성, 자, 어떤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자본, 완충자본 나왔으면 이거 답 정해졌잖아. B는 무조건 거시겠지. 그 다음에 완충자본을 어떻게 하는지는 뭐 알 수 없고 그거는 호황 불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 거시 나왔으니까 뒤에는 무조건 미시겠지. 건전성 정책에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여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자, 뒤에 내용을 확인할 텐데 B가 거시고 D는 미신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따라서 4, 5번은 제껴야 되고, 그지? 4, 5번 제껴주고 1, 2, 3번만 후보가 되는 상태야. 자, 그러면 거시, 미시 구조에서 자, 또 생각해보자. 일단 이게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어. 근데 뒤쪽에 있는 거는 완충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사실 C만 나왔으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고. 근데 미시건전성 정책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을 유지하도록 해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 한대. 최소 수준 이상의 자기 자본은 유지해라. 그러면은 너무 많이 빌려주진 말고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빌려주려고 막 할 때 조금 이제 제동을 건다는 얘기겠지, 그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돈을 예를 들면은 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기에 의해서 최소 수준 이상 자기 자본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은 돈을 빌려주다가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최소한은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게 호황이겠어, 불황이겠어? 이렇게만 보면 호황일 수도 있는 거야. 호황에 너무 많이 빌려줄 것 같으니까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근데 봐보자. 호황으로 골라봐. 그러면은 1, 2, 3번 중에 답이 되는 게 2번이어야 되지. 근데 2번일 때 보자. 호황일 때 보자. 경기가 A일 때. 호황일 때 B, 거시 건전성 정책에서는 완충 자본을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 사용하라고 그래? 적립하라고 그래? 적립하라고 그러겠지. 그지? 그럼 호황일 때는 적립하라고 해야 되지. 1, 2, 3번 중에 호황이 하나밖에 없는데 2번에는 사용하라고 했지. 애초에 틀려. 2번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운 좋게도 답이 무조건 1번이나 3번밖에 될 수 없는 상태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불황인 거야. 상황은 이미 정해진 거야. 이게 내가 볼 때 이 문제의 어려움이야. 왜? 미시정책 가지고서는 사실 정확히 생각하기가 어려워. 저 문장만으로는 저건 호황일 수도 있고 불황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거든. 근데 여기서 호황을 가는 건 적어도 사용 적립에서 배제돼 버리기 때문에 2번을 배제할 수 있어서 땡큐인 거야. 그럼 1, 3번이 남는 형식에서 봐봐. 그럼 불황인 건 정해졌어. 거시정책에선 돈을 어떻게 하라고 하겠어? 불황일 때는 사용하라 그러겠어. 사용하라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그럼 뒷내용은 뭐가 되냐? 미시건조서 정책에서는 최소 이상 수준으로, 즉 경계가 불황이잖아. 그러면은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줘야 되겠지. 사람들한테 많이 빌려주는 거야. 근데 그래도 그때도 최소 이 정도는 남겨놔야 됩니다. 라고. 빌려주라고 시킬 때도 최소 유지 자본금만큼은 남겨놓고 그 나머지 것만 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라. 그러면 정부가 기본 입장이 뭐야? 빌려주세요라는 입장일 때 주의해야 되는 구간을 정해놓은 거야. 그럼 빌려주세요라는 말을 언제 하는 거야? 불황일 때 하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좀 더 클리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던 이유도 선택 부분에서 약간 이거는 요령을 활용해서도 답을 짚어내기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였다. 이게 봅니다. 시간이 조금 가긴 했는데 요거까지는 자 뒤에 학원 있는 사람 바로 요거까지만 풀고 가자. 5분만 낼게. 이거 왜냐면 중요해서 어려운 문제라. 4번 틀린 사람 하나 한 명만. 자 봅시다. 나머지는 알고 풀었는지 몰라. 끈 밀어 올리기 내용 다 현실에서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알려져 있다. 비대칭적이라는 것은 딱딱 상대방의 대칭이 구성되지 않고 쿵 하면 짝 해야 되는데 짝이 안 된다는 얘기야. 통화정책은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경기 침체를 벗어나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걸 이유로 삼습니다. 자, 통화정책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아까 경기가 과열되면 금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과열된다. 그러면 금리를 올리지. 그러면은 대출이 줄어드는 거지. 안정화되는 거야. 근데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춰서 돈을 빌리고 돈을 쓰게 말고 돈을 풀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게 효과가 안 먹힌다는 거야. 이 부분.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안 생긴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로, 그렇지. 침체를 극복하려면 금리를 낮추지. 더 낮춰서 돈을 풀게 하지. 은행이 대출을 늘려서 신용 공급을 확대하려 했는데 가계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돈을 아예 안 쓰려고 그래,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투자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돈이 실제로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거야.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기대하는 효과, 즉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효과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오히려 확대된 신용 공급이나 주식,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즉 돈이 시장에서 도는 게 아니라 다 어디로 가? 부동산으로 향해지. 이거 지금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딱 우리 상황이야. 시장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진 않는데 금리를 낮춰놓으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지지. 그거 다 뭐 한다는 거야? 자산에 투자해서 부동산을 사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시장 경제의 일반적인 활동들은 아니거든. 자, 경제학자들은 경제 주체들이 경기 상황에 대해 비대칭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즉 경기 과열을 억제할 때, 그때는 약발이 먹히는데 막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근데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이게 아무리 돈을 빌려준다고 해도 안 쓰려고 한다는 거야. 이러한 끈 밀어올리기라고 부른다. 즉 끈은 당겨서 아래로 내리는 건 쉽지만 밀어서 올리는 건 어렵다. 그치? 끈을 어떻게 위로 올려? 불가능하지. 아래로 당기는 건 되잖아. 근데 어떻게 끈을 밑에도 자꾸 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 이게 다시 떨어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잖아요. 그죠? 3번으로 아까 답 얘기했고, 그러면 1번, 2번 나머지 것들은 적절하다잖아. 적절한 이유 1번. 끈 밀어 올리기를 통해 경제 침체기에 자산 가격 버블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겠군. 왜 생겨? 자산 가격 버블이 왜 생겨? 금리가 내려갔는데 사람들은 돈을 시장에서 쓰라고 빌려주지만 안 쓰고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에만 돈을 투자하지. 자산 가격, 자산이 뭐야? 부동산이지? 부동산의 가격 버블이 생긴다는 얘기야. 그거 이미 위에 나왔어. 2번, 현실에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경우 정책금리 인하. 그러면 원래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빌려가고 돈을 쓰게 되니까 경기 부양 효과,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제 주체의 심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군.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아까 뭐라고 했어?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 다음에 3번. 끈 밀어올리기가 있을 경우 실제로 뭐야? 비대칭적이라고. 안 먹힌다고. 경제 침체기의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군. 자, 이거 틀렸다는 건 여러분들 잘 찾아냈는데 왜 틀렸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상희야, 이거 왜 틀렸어? 너 나머지 4개가 맞아서 이거 고른 거냐? 어떻게 했어? 찍었어. 오케이. 자, 성우. 이거 왜 틀렸어? 시간 줄게 생각해. 답 알아내는 사람 손 들고 얘기해.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이걸 모르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서라도 한 땀 한 땀 단어 하나하나로 생각해서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찾아봐. 알게 됐으면 얘기해. 누구라고 설명해야 끝난다가 있을 경우 여기는 사실 조건이기 때문에 별로 부정할 부분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이 조건으로 받아들이면 돼. 만약에 그 효과 위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얘기야. 경기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여기까지는 목적이지. 사실 여기까지는 건드릴 게 없겠지. 힌트 많이 줬어. 다 찍었구만. 아무도 설명 못 하잖아. 니들 맞춘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이렇게 되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틀려도 왜 틀린지 모르고 맞춰도 왜 맞았는지 모르면 문제를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게 국어의 어려움이야. 수학이랑 다르다고. 근데 수학도 다를 것 같지. 수학도 똑같아. 수학도 니네 같은 문제지 2번 풀고 3번 풀어봐야 이게 지금 느껴질 거야. 지금 선생님 그걸 알려주는 거야. 니들이 혼자서 이거를 이렇게 선생님의 관점처럼 진짜 집요하게 파고드는 관점으로 이걸 2번 보고 3번 보지 않으면 이 느낌을 얻을 수 없는데 지금 그걸 주는 거야. 이걸 되게 꿀팁으로 느껴야 돼. 안 그러면 이걸 100건 풀고 답을 다 맞추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모르는데. 지호야 해볼 수 있겠어? 설명해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돼? 집에 가서도 공부해봐야 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왜 안 가는지. 선생님 영상이라도 보고 다시 공부해야 돼. 집중이 안 됐던 거라면. 한번 해봐. 지금 각오는 있는데 일단 요건 아닌 거 알겠어요. 그게 아닌 것 같다? 네. 왜 아닌데? 아니야 좀 정확하지 않아. 폰트 지금 핀트 놓치고 있어. 서연이 너 이거 문장 지금 선생님 상황 이해되니 안 되니? 이 문제 좀 어렵지?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라. 이거 다시 공부해야 돼. 선생님 강의 다시 보면서라도 공부해. 근데 편집속도 최대한 빨리 해볼게. 영상 편집 안 하더라도 빨리 올려줄 테니까 보고 공부를 해. 상희야 트라이 해봐. 설명해봐. 올려야 한다. 그러면은 올려야 한다. 완충이 아까 선생님 어떻게 설명했어? 성우는 너 그렇지. 너 제도라는 말 중요한 거긴 한데 생각 좀 해봐.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긴 했는데 자 얘들아 니들 아까랑 우리 똑같아. 예금 적금 단어 몰라서 지금 그런 거랑 지금 같은 상황인 건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뭐야? 이거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문제를 지금 니들이 풀고 있어서 그래. 근데 이거 앞에서 설명했잖아. 어디 나왔어? 마지막 문단에 나왔지. 그럼 이게 뭔데?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가 무엇이야? 설명해봐. 자, 봐봐. 나 봐봐. 내가 지금 설명하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거야. 친칠라라는 동물 알아? 뭐야? 피카츄야, 피카츄. 친칠라를 설명하려면 포유류가 이렇게 있잖아. 이게 친칠라가 뭔지를 막, 선생님 얘가 뭐냐면요. 막 눈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런 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상위 범주를 떠올려야 돼. 뭐야? 포유류 조그만 쥐인데요. 쥐랑 조금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해되는 거야. 얘 털색이 뭐고요? 발이 어떻게 생겨? 그거 설명 백날 해봤자 나는 머릿속으로 딴 거 생각한다고. 알겠어? 일반화를 시키라는 얘기야. 얘 일반화 시켜봐. 지금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일반화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거시정책이잖아. 그지? 거시정책 지금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거시건전생 정책의 예시로 지금 설명했지.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은 불황일 때 쓰는 거야? 호황일 때 쓰는 거야? 5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나는 마지막 문단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라는 건 마지막 문단에 분명히 나왔단 말이야. 그 표현이. 그지? 그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어? 개별 회사들한테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안 될 때 그거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다른 게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 나왔잖아. 이거 호황일 때 쓰는 거야? 불황일 때 쓰는 거야? 응? 제대로 읽고 대답해. 찍어서 얘기하지 마. 불황. 읽고 대답해. 자, 빠르게 같이 보자. 거시건전생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기 변동과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의 상관관계를 감안해야 된다.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은 위에서 한 가지를 얘기한 거야. 경기 순응성 뭐야? 그것과 따라간다라는 얘기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였어. 경기가 호황일 때는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늘리고 신용 공급을 팽창시킴에 따라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가 생기고 이는 다시 경기를 더 과열시키고 불황일 때는 그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그럼 뭐야? 호황일 때는 호황의 문제가 생기고 불황일 때는 불황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지. 이를 완화할 수 그렇지. 여기서 이를 완화한다는 얘기는 너무 올라가는 것도 막고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는다는 거야. 호황이랑 불황일 때 다 쓰는 거잖아. 내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물어보는 거에 자꾸 말리지 말라고.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란 말이야. 왜 자꾸 누군가의 분위기에 상황이 자꾸 말려가. 자꾸 찢게 되는 거야. 심리적으로 약해지는 거야. 그게 멘탈이 흔들리는 거라고. 정확하게 모르면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호황이랑 불황일 때 다 쓰는 건데 왜 호황인지 불황인지 물어보지? 선생님 호황 불황 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라고. 호황 불황에 다 쓰는 거야. 그때 쓰는 정책 수단인 거야.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럼 뭐야? 밑에 나오잖아 예시로. 그래서 이 제도는 과열기 호황일 때는 어떻게 돼? 자본을 쌓도록 한다. 그 다음에 불황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침체기 때는 재원으로 쓰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자, 근데 뒤로 넘어가 봐. 지금
끈밀어 올리기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통화 정책 얘기하는 거잖아. 통화 정책.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경제 정책들, 즉 경기가 호황일 때든 불황일 때든 사용하는 경제 정책이 대부분은 호황일 땐 먹히지만 어떨 때 안 먹힌다는 거야. 침체기일 때 안 먹힌다는 얘기잖아. 근데 문제 3번 봐. 끈밀어 올리가 있을 경우 뭐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경기의 침체기에 금융 안정을 달성하려면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고, 왜 틀려? 도입해도 효과가 없지. 도입해도 효과가 없는 거잖아. 윗말에서 부정해서 끈밀어리기 효과라는 게 뭐야? 침체기 때는 거시정책 써도 효과가 없는데 거시정책이 뭐야? 지금 보면 경기 대응 안정 자본 제도잖아. 이거 써도 효과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게 필요하겠군이라는 게 이건 윗 문장을 이해 못한 사람이 하는 얘기지. 끈밀어 올리기 효과가 뭐야? 침체기 때는 이 정책 써도 효과 없다고 위에서 알려준 건데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 말 이해 못한 거잖아. 너희도 이해 못했던 거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그만큼 찍어서 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전문 용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호황이랑 불황이었고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 순간 우리 어떻게 돼? 멘탈이 나가버린다고. 그럼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 독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찍기 시작하는 거야. 다 찍기야. 뭐에 의존해? 느낌에 의존해서 풀기 때문에. 그건 다 찍기야. 알겠어? 그래서 나중에 1등급 99%가 안 나오게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건 딴 게 아니야. 이 관점으로 지금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정말 독해력이라고 하면 그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시간을 무한정 주고서라도 너희들 혼자 풀 수 있게 해주면 너희들 답을 맞추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명 못하면 시간 문제가 아닌 거야. 시간을 한참 줬는데 못 풀어. 그거는 독해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야. 다시 돌아가야 돼. 하나의 글을 이해 못하겠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지호는 기억해야 돼. 이 글이 이해가 안 됐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 하나의 문단부터 다시 봐야 돼. 그 다음에 그 문단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다시 문장으로 보는 거. 어떤 문장부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지. 이해한다는 게 뭐야? 선생님이 자꾸 하잖아요. 이거 다른 말로 고쳐봐. 자금 수요자가 뭐야? 돈 빌리는 사람이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 거야. 그 말을 똑같이 되네. 자금을 수요하는 사람 아닌가? 모른다는 얘기야. 동어 반복하면 이해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걸 극복해야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독해 기본이야. 동어 반복하지 않는 것.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되는 것. 그게 안 되면 뭐야? 이해가 안 된 거야. 이해됐는데 그 느낌이고 이해가 아닌 거야. 알겠어? 힘들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먹어. 많이 먹을 생각할 필요 없어. 선생님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집에 가서 서연아 어렵다고 생각하면 하나 제시문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 하나라도 정확히 알면 돼. 그러면 그건 내게 돼. 그럼 나중에 그거 다음 거 또 가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어설프게 해놓고 다 해놓으니까 몇 권을 풀어도 제자리인 거야. 성적이 하나도 안 오르는 거지. 수학은 다를 것 같아. 영어는 다를 것 같아. 다 똑같아. 이걸 깨달아야 흔히 말하는 스카이 뭐 최상위권 얘기하는 거야. 걔들과의 차이는 딱 이거밖에 없어. 걔들은 지들이 모르는 거 정확히 알아. 그리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시간을 몇 시간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 썼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 것과 1시간을 쓰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걸 내가 얻었는가의 관점은 다른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건 누가 알아야 돼? 너네가 알아야 돼. 나 자신이 깨닫는 것밖에 없어. 내가 이걸 맞았지만 모르는구나. 틀렸는데 이유 분석이 안 되는구나. 그 지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걸 건드리고 해결할 수 있어야 모호한 영역이 사라지고 국어는 그때부터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야. 왜? 니네 친구들 99%는 이게 없어. 이게 반드시 없어. 그래서 수능에서 1등급은 절대 안 나오는 거야. 근처에 있는 좋은 학원들, 좋은 선생님 강의 다 있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너네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포인트야. 딴 게 아니야. 이 감각을 내 걸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오늘 잠깐 선생님이 이걸 최대한 알려주려고 얘기했던 거에서 약간 느낀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느낀 게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내 말 듣지 말고 니들이 직접 해서 그걸 겪고 그러면 그때부터 놀랍게도 공부가 재밌어진다. 지금 왜 재미없냐면 뭐 하는지 모르고 그냥 그것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의미가 없는 거야. 실력이 늘어난다는 걸 알면 절대 재미해요. 나는 사실 게임이 재밌는지 잘 몰라. 근데 게임이 왜 재밌는 줄 알아? 진짜 빡시게 하면 실력이 늘고 잘해지는 게 보여. 그지 않냐? 공부도 원래 똑같은 거야. 근데 니들은 안 그래. 왜? 그냥 진도와 커리 타고 일정 따라가는 게 공부라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깨어나야 돼. 너희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어?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수면 캡슐에 잠들어서 막 컴퓨터가 째꼬 봐가지고 걔들 다 잠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깨어나야 돼. 니들도 똑같아. 깨어나야 돼. 근데 내가 깨어나면 뭐가 되냐? 첫 번째, 공부가 왜 재밌어지는지를 알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잘해지겠지. 성적이 올라가지. 그럼 더 재밌어지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딱 원리야. 제발 이 벽을 넘어갔으면 좋겠어. 3월 오기 전에. 그 감각을 깨닫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다 중요해. 뭐 선행이고 자시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어. 왜? 야, 대치동에서 선행 안 해가지고 1등급 안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여기 선행 안 하는 애가 누가 있어? 그 중에서 4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진도를 얼마나 나가는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자기를 알잖아? 그러면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걱정 같은 건 진짜 1도 필요 없는. 다 압도적으로 이겨버릴 수 있어. 기준이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제대로 안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제대로 할 거면 하나만 해도 돼. 지문 많이 안 풀어도 돼. 선생님은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지금 풀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공부 시간을 가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강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자기 공부 시간이야. 그게 확보돼야 돼. 방학이라서 5시간은 있어야 될 건데 최소 시간으로 순공부가. 근데 그걸 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학원이 너무 많잖아. 학원을 좀 줄여야 될 수도 있어. 이것도 차라리 그만둬. 중요한 건 너네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스스로 깨달아서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하지 강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공부는 괴로운 거야, 얘들아. 공부는 진짜 존나게 하기 싫은 거야. 이거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빨리 끝내버리려고 하는 거야. 못하면 1년 재수해야 되고 2년 고통 더 당해야 되고 그 짓 안 하려고 여기 와서 지금 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5시간이나 개고생하면서 지금 5시간 반 미안해. 근데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해서 그래. 다행히 학원은 없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좀 시간 잡아먹었는데 정말 너무 중요해. 선생님 진짜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들부터 아닌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는 거. 선생님한테 돈 내고 와서 상담하는 애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얘기는 사실 다 똑같고 이게 하는 얘기밖에 없는데 나는 너네들이 그거를 깨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어 나오면 그때부터는 누군가의 얘기는 그냥 누군가의 얘기일 뿐이지 거기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그걸 제발 깨달으면 이게 굉장히 어차피 해야 될 공부이지만 이게 때로는 나한테 써먹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깨달으면 나중에 너희들이 뭐 게이머가 되든 프로그래머가 되든 연기자가 되든 뭐 해도 상관없는데 뭔가 어떻게 인생을 남이 말하는 대로 휘둘리며 살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하고 국어 공부에서 그거를 하나라도 비슷하게 느끼고 집에 가서 하나라도 공부할 때 그걸 생각하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힘들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복습을 꼼꼼히 해주길 바라고요. 문제집 걷는 건 다음 주에 해야겠네. 이번 주 문제 지문을 풀어야 되겠어. 자, 이번 주 숙제 내줍니다.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면 경제 파트 다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뒤쪽에 무역장까지 풀면 122쪽까지 풀어오셔야 됩니다. 122쪽까지. 자,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는데 집중해서 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어. 일단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안 틀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신 풀어와야지. 정확하게 생각해서.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